그날 저는 은정이의 차가 모텔 쪽에 세워져 있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중년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오는 은정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입 맞추는 모습까지 보고 나자 다리가 풀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여버렸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장면은 끝이 아니었다. 더 잔인한 것은 그날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난 진짜 배신이었다. 아내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녀가 그 사실을 얼마나 가볍게 떠들고 다녔는지였다. 수건을 들고 사우나에서 수다를 떨던 그 입으로 남편을 조롱하고 새로운 상대를 자랑했다는 이야기. 내가 모르는 사이 나는 누군가의 비밀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자랑도 아니었으며 그저 동네 사람들의 뒷말 속에서 조용히 소비되는 존재였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이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쉰이 되었고 서울 강서에 있는 중견건설 회사에서 꽤 오래 일해온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주방 불을 켜고 출근 준비를 마치면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퇴사로 향하는 삶을 20년 넘게 반복해왔습니다. 건설업이라는 게 늘 예기치 않은 변수와 사고 위험이 따라붙어 늘 긴장 속에서 움직여야 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묵묵히 해내고 인허가 처리나 민원 조율 같은 까다로운 일도 서류 한 장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믿고 따랐고 상사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정도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부족하지 않게 챙기려 했고 아내가 필요하다 말하면 웬만한 건 군말 없이 맞춰주었습니다. 냉장고를 바꾸고 싶다 하면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보고 기념일이면 먼저 날짜를 확인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엔 야근을 하다가도 짬이 나면 가족 여행을 계획했고 단란한 식탁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 은정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지만 큰 다툼도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결혼 후 바로 끊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시계를 자주 보며 은정이가 기다릴 텐데 이쯤이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성철아, 너는 진짜 복 받았다. 요즘 그런 아내 없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은정이는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은정은 올해 46, 피부 미용 강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 딸과 제 도시락을 챙기고 저녁엔 영양을 따져 반찬을 준비해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곤 했습니다. 집안 곳곳은 항상 정리되어 있었고 그 모습에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은정이는 손이 참 야무지다. 성철이는 복이 많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때론 친구처럼 지낼 만큼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오래 걸려 쌓아 올린 작은 성이라고 믿었고 우리 가족은 그 안에서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겪게 될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제가 알고 있던 일상의 균형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전조였는지도 모르고 그저 피곤해서겠지, 바쁘니까 그러겠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작은 변화들이 바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사용 방식이 달라졌고 예전과 다르게 연락이 뜸해졌으며 파일릿 수업이라는 말이 점점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이 조용히 몸을 스며들듯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 자신조차 외면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곧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딸아이는 사춘기 때도 큰 탈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전공을 정할 때도, 원서를 어디에 넣을지 고민할 때도 항상 엄마와 먼저 상의했고, 둘이서 노트북을 펴놓고 지원 학교를 하나하나 비교하곤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은정이가 딸 앞에 앉아 예상 질문을 던지면서 눈을 좀 더 또렷하게 떠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내봐라고 조언하는 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놀러 갈 때면 늘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엄마, 용돈 좀 안 줄 거야?" 라고 장난 섞인 투정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은정이는 "얼마나 필요하시대요. 우리 공주님은" 하면서 웃으면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용돈을 줄 때도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겠지. 대신 너무 늦게 들어오지는 마." 그런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둘 사이의 공기가 워낙 부드럽고 돈독해서 괜히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에게도 은정이는 늘 다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유난히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저는 집에 들어와 넥타이부터 느슨하게 풀어놓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제 발걸음 소리를 듣고 나왔는지 은정이가 "오늘 많이 힘들었어?"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어느새 제 옆에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고 주방에서 꿀을 풀어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리 가장님,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목 안쪽이 뜨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일이면 딸과 함께 미리 상의해서 몰래 케이크를 준비해 두었다가 제가 퇴근해 신발을 벗는 순간 불을 끄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거실에서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는 작은 카드 한 장에 직접 글씨를 적어놓고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 카드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가끔 혼자 꺼내 읽으면서 나는 정말 과분한 사람을 아내로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나 동네 아저씨들이 술자리에서 집에 가면 또 잔소리 들을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할 때 저는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소리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같은 이야기로 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진짜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 집에 가면 괜찮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감사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은정이는 외모에도 늘 신경을 썼습니다. 피부 미용 강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 상태를 체크하듯 거울 앞에서 묵묵히 크림을 바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옷차림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센스가 있었고, 화장은 진하지 않지만 얼굴선을 살려주는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함께 밖에 나가면 가끔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어려 보이시네요. 따님이랑 언니 동생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펴졌고, 옆에서 웃고 있는 은정을 보며 이 정도면 남자로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 가족에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일은 회사에서 다 털어버리고 집 문을 열면 따뜻한 밤 냄새와 익숙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행복해. 매일이 고맙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그런 끔찍한 일이 들이닥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해 보이던 시절, 은정에게는 소소한 취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 근처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자주 아프다면서 가만히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더 굳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필라테스라도 좀 다녀보려고 동네 아줌마들이 같이 다니자고 하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잘 됐네. 몸도 좀 풀고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 시간에 맞춰 운동 가방을 메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은 그저 오래된 일상에 작은 활기를 더해주는 장면처럼만 보였습니다. 은정이는 필라테스에 갈 때마다 준비를 꼼꼼히 했습니다. 편안하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챙기고 땀을 닦을 작은 수건과 물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간식을 따로 싸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언니들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운동을 다녀온 날이면 얼굴이 한결 상기된 표정이었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며 스트레칭 동작을 몇 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라고 제가 물으면 은정이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야. 땀 좀 흘리고 오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필라테스를 다녀온 날이면 은정이는 늘 비슷한 말로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땀 제대로 흘리고 왔어.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이야. 수건으로 목덜미를 훔치면서 소파에 앉아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TV를 보다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가끔 그렇게 나가서 몸도 좀 풀고 사람들도 만나고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필라테스에서 함께 운동하는 김 씨 아주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님 아들이 결혼한대. 웨딩홀은 어디로 잡았다느니 예단이 어떻다느니 그 얘기만 한참 했어. 다른 날에는 박 아주머니 손목이 아파서 기구 운동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박 언니는 요즘 계속 손목이 아프대. 애 본다고 무리해서 그런가 봐. 그런 소소한 동네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우리 아내가 밖에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은정이는 성격이 밝고 사교적인 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딸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금방 사람들과 어울렸고 처음 본 사람에게도 금세 거리감을 줄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필라테스에 다닌다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운동을 다녀온 날의 은정이는 평소보다 더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땀을 씻고 나와서 그런지 피부가 정돈된 듯 매끈해 보였고 볼에는 약간의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집에서 혼자 샤워하는 거랑은 달라. 거기 샤워실 쓰고 나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더 상쾌해져. 은정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래. 가끔은 집 밖에서 공기도 좀 바꾸고 그래야지.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더 답답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필라테스에 가는 요일은 대부분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일에 가야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자리도 넉넉해서 좋더라고. 주말에는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니까.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북적거리는 샤워실과 좁은 탈의실을 떠올려 보면 평일에 여유 있게 운동하고 오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맞춰 오늘은 좀 늦었네?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은정이는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칭을 좀 오래 했어. 샤워실에서도 줄 서 있다가 나왔더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 또 다른 날에는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 별 얘기도 아닌데 웃다 보니까 그랬나 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푹 쉬고 오면 된 거지.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정이는 필라테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오늘 새로운 회원이 왔는데 말도 재밌게 하고 표정이 참 밝더라. 요즘 언니들이 운동 이야기 진짜 많이 해. 누구는 근력 운동이 좋다느니, 누구는 체지방 줄이는 게 먼저라느니. 나도 헬스장을 같이 다닐까 살짝 고민 중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저 우리 아내가 또래들 사이에서 활기차게 지내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 안에서의 은정이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운동을 다녀온 날에도 저녁 준비를 거르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는 늘 따뜻한 반찬이 올랐습니다. 빨래와 청소도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매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오히려 필라테스를 다녀온 날에는 더 기운이 넘쳐 보였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속도도 빨라진 듯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딸 역시 엄마의 그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필라테스 가? 응, 잠깐 갔다 올게. 저녁 전에 들어올 거니까 숙제나 해두고 있어.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그 옆에서 저는 운동 가방을 메고 나가는 아내에게 그래 다녀와. 너무 늦지만 말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은정이는 가끔 그날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오늘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데 말이야. 예전에 같은 동네 살았던 사람인 줄은 몰랐네.
어떤 언니는 남편이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같이 운동을 시작했다더라. 그런 소소한 동네 소식을 들으면서 저와 딸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그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그때의 저는 의심할 이유 자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필라테스에 가서 친구들과 땀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는 게 대체 뭐가 문제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소소한 취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스튜디오와 라커룸, 그리고 그 안에서 오가는 웃음 섞인 대화들이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무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훨씬 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평일 저녁 퇴근 후 집 근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과와 배를 고르고 은정이가 메모지에 적어준 조미료와 생필품을 하나씩 카트에 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뭘 해달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어디쯤 나들이를 가면 좋을지 그런 사소한 계획들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대를 지나면서까지 머릿속에는 그날 저녁 메뉴와 주말 나들이 계획 같은 사소한 생각들만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가장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법한 고민들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하루는 아주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트 출구 쪽으로 카트를 끌고 나가는데 조금 앞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조숙자 씨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는 이웃이었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안면은 있지만 편하게 말을 섞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은정이와 조숙자 사이에는 오래된 앙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한번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조숙자 집 아이들 뛰는 소리가 위 아래층에서 다 들려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은정이가 단톡방에 밤늦게만큼은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에 조숙자가 바로 우리 집만 시끄러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만 집어서 말하느냐라고 받아치면서 말이 점점 날이 서게 되었고 그 이후로 둘은 서로 보기만 해도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웃이니까 겉으로는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속마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트 앞에서 마주쳤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숙자가 저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카트를 밀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만 숙여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걸음이 멈춰 있는 모습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박성철 씨, 잠깐만요. 조숙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괜히 큰 소리 내기 싫은 사람처럼 어딘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얼굴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조숙자는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돌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어렵네요. 입꼬리도 웃지 않고 눈빛만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박성철 씨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걸려서요. 순간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조숙자는 한 번 더 제 얼굴을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은정 씨 말이에요. 요즘 그 동네 필라테스에서 도는 얘기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숙자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단호할 만큼 또렷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철 씨 얘기가 거기서 자꾸 나와요. 좋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서요. 손에 쥔 카트 손잡이가 갑자기 미끄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얘기인데요?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떨렸습니다. 요즘 새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숙자의 말은 최대한 돌려서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남편은 너무 순해서 아예 모른다. 관심도 없다. 자기는 지금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 한가운데를 누가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릴 만큼 손에 힘이 풀렸고 발바닥이 바닥에 붙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어요. 설마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조숙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단골 언니들이 다 들었다더라고요.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남편을 거의 바보 취급하면서 웃었다고들 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숙자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괜히 끼어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평소에 성철 씨가 부인 자랑하는 거 몇 번 들었거든요. 듣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 번 더 훑어본 뒤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제발 저한테 들었다고는 하지 마세요. 은정 씨 성격 알잖아요. 나중에 괜히 문제될까봐 저도 솔직히 무섭거든요. 그 순간 느껴진 감정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동시에 누군가 제 가슴 안쪽을 움켜쥐고 비트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과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얽히면서 눈앞이 잠깐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장바구니에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집까지의 길은 늘 다니던 코스였지만 그날만큼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진 상태에서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줄뿐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집 앞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도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숙자가 원래 은정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일부러 과장해서 말한 걸 거야. 괜히 나한테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가도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데 그 정도면 그냥 헛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이 어느새 제 층에서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다녀왔어라고 인사를 했지만 제 귀에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은정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왔네. 고생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건네는 그 인사를 듣는 순간 저는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가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낯설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는데도 마치 제가 모르는 얼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믿고 사랑해온 그 아내가 맞나?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은정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냄비를 올려두고 반찬통을 꺼내면서 평소처럼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딸은 오늘 좀 늦게 들어온대.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한다고 하더라. 말투도 표정도 손놀림도 낯선 구석 하나 없이 오래 보아온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조숙자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다녔습니다. 입으로는 적당히 뭐 늘 그렇지 같은 대답을 했지만 제 귀에는 제 목소리가 반 박자씩 늦게 따라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끝마다 힘이 빠져 있었고 눈길도 제대로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은정이가 수저를 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한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입술은 그 말을 내보냈지만 속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은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필라테스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못 갔어. 내일은 꼭 가야겠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필라테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트 앞에서 들었던 말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웃으면서 자기 남편을 순한 사람이라 부르며 모른 척해도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그 이야기.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은 감기지 않았고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은정을 바라보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끝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숙자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괜히 오해를 키우는 건 아닐까? 우리 은정이가 그럴 리 없는데라는 생각과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의심이 번갈아가며 솟구쳤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가 다시 불안해졌다가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정이를 유난히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몸을 살짝 틀어 화면을 가리듯 잡는 손동작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고 곧바로 화면을 꺼버리는 습관, 카카오톡이 올 때마다 짧게 미소를 짓고 다시 표정을 지우는 순간 같은 것들이 눈에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필라테스에 다녀온다고 나가는 날이 생각보다 자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필라테스야? 라고 물으면 은정이는 잠깐 멈칫했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어떤 친구들인데? 괜히 자연스럽다는 듯이 더 물어봤지만 은정이는 대충 넘어가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동네 언니들 있어. 당신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날 은정이가 운동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 뒤에도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까지 의심해야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숙자가 했던 말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해보자. 내가 틀렸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어도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지는 말자. 며칠 뒤 은정이가 다시 필라테스를 간다고 말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사 사람들 만나야 해서 나도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겉옷을 걸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시간대를 맞추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금 늦게 나간 뒤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가 골목 모퉁이에서 은정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지 지켜봤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운동 가방을 맨 모습은 평소와 비슷했지만 그날따라 화장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피부톤을 정리한 정도가 아니라 눈매와 입술까지 꼼꼼히 손을 본 흔적이 보였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은정이는 분명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따라가 보았을 때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거잖아.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이에게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재밌었어? 예전에 은정이라면 누구랑 이런 얘기했다. 어떤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짧게 대답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랬어. 얘기 좀 하고 스트레칭 좀 하고 왔지 뭐. 더 묻기도 전에 이미 대화를 접겠다는 듯 표정을 돌려버리는 모습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속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갔고 저는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은정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화면을 켜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책감과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은정이가 다시 필라테스를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가? 응, 목이랑 허리가 좀 뻐근해서 다녀오면 괜찮아질 것 같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켜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가 있는 곳이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튜디오 근처 주가 뜨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GPS가 자리를 잡자 전혀 다른 지역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심 쪽 사무실 건물이 몰려있는 구역과 그 사이사이에 레지던스, 호텔과 오피스텔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처음엔 앱이 오작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위치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점은 계속 같은 구역 같은 건물 주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변명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면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차 열쇠를 거치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도 앱에 아내의 위치를 찍어두고 저는 그곳을 향해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에 찍힌 위치로 향하는 동안 손에 힘이 들어가 핸들이 땀에 젖을 정도였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도심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익숙하지 않은 골목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무실 건물 사이로 레지던스 호텔과 오피스텔이 촘촘히 들어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동네였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 가리키는 곳 근처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에 익은 번호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서까지 챙겨가며 사준 그 차였습니다. 번호판 4자리 숫자를 입에 되뇌어 본 순간 다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과 이제는 피할 수 없구나라는 체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동안 차 안에서 숨을 고르다가 결국 저는 밖으로 나와 그 주변을 살폈습니다. 레지던스 호텔 입구, 골목 모퉁이,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들 사이에서 제 차가 아닌 아내의 차만이 나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명을 해보았습니다. 업무 때문에 잠깐 누구를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 단정 짓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기다리던 끝에 호텔 입구 쪽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다른 차 뒤에 몸을 숨기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은정이었습니다. 낯익은 코트, 제가 여러 번 봤던 가방, 걸음걸이까지 전부 익숙했지만 그 옆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정보다 조금은 젊어 보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어깨를 맞대고 걸어 나오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헤어지기 전 남자는 은정의 어깨를 한 번 다독이더니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고 두 사람의 입술이 잠깐 포개지는 장면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눈 적 없었던 몸짓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심장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차갑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이가 필라테스를 간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가능한 날에는 직접 차를 몰고 그 근처로 가서 멀리서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남자와 마주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와서 각자 차로 향하는 뒷모습까지 하나하나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몰래 은정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말끔히 지워져 있었지만 통화 기록까지는 미처 다 지우지 못했는지 같은 번호와 통화한 흔적이 일정한 간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더 지켜본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은정이는 일주일에 2~3번씩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은정이는 오히려 더 다정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피곤하지 않았어? 저녁은 뭐 먹을래? 당신 좋아하는 반찬 해줄까? 어깨를 주물러 주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라는 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대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은정이가 또다시 필라테스를 간다고 집을 나선 날, 저는 미리 같은 레지던스 호텔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곧이어 다른 차 한 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함께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출입문 위에 붙어있는 건물 이름과 간판까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재생해보면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조숙자가 했던 말, 필라테스에서 떠돌던 이야기,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는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바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느끼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더 그 둘을 지켜본 끝에 저는 그 남자의 일상을 대략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은정과 헤어진 뒤 그가 자주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어느 건물 1층에 자리한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영어로 헬스 앤드 피트니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는 트레이닝 기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서 몇 번 지켜보니 그 남자는 단순히 회원이 아니라 직접 회원들을 지도하는 트레이너이자 이곳의 운영자인 듯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회원들의 자세를 잡아주고 기구를 함께 당기며 설명하는 모습은 숙련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탄탄한 체격과 여유 있는 말투가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매혹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늘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어느 날은 체육관 문 앞에서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이와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와 자녀일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평범한 옷차림에 수수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 더 이상 우리 둘만 끌어안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체육관 근처를 서성이다가 그 여자가 혼자 나오는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추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헬스장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운동복 위에 가볍게 점퍼를 걸친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손에 든 출입카드와 체육관 로고가 박힌 에코백이 그녀가 이곳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여기 체육관 사장님 부인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 순간에도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말을 굳혔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일이 있어서요. 그냥 지나칠까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정리해 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레지던스 호텔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웃는 장면까지 차례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듯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설마. 그러나 각도마다 선명하게 잡힌 남자의 얼굴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은정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남편이 진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20년 넘게 같이 산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이 끊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힘들어 보일 만큼 당황해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얼굴에 서서히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면서도 입술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네요. 이게 사람을 통째로 바보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겨우 눌러 담으며 한 문장 한 문장 내뱉는 모습에서 저 역시 같은 종류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요.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려면 제대로 정리해야죠.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속이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입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진, 동영상, 위치 기록, 통화 내역까지 가능한 증거들을 전부 정리해 파일에 담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찬찬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명확한 불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상대 남자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아내 쪽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질문에 변호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이 입증된 상황이라면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확보해 주세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신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제 자신을 포기하는 일 같아서요. 김미영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의 증인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를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해 줄 사람이 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은정과 그 남자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대략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계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안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은 제 분노를 한층 더 부추겼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라커룸에서 오갔던 대화들은 조숙자가 처음 전해준 것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순해서 내가 어디를 다녀와도 전혀 눈치도 못 챈다더라. 집에서는 그냥 조용한 사람인데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느니 그런 말들을 웃으면서 늘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법적 절차도 윤곽이 잡혀 있었고 증거도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남은 건 당사자와 정면으로 마주 앉는 일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을 상대로 이런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배신감과 분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은정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누군가의 전언이 아니라 직접 들은서 처음에 조숙자는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제가 너무 나선 건 아닐까 싶어서 괜히 더 상처 드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말씀드린 게 전부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다 말하면 성철 씨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빼고 말했어요. 그 다음으로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조숙자 말에 따르면 라커룸에서 은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순진해서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와도 전혀 의심을 안 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그 말을 할 때 옆에 있던 여자들이 같이 웃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나를 다르게 대해준다. 같이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설렌다. 표현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단어를 붙이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걸 듣고 나니까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숙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성철 씨가 동네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다들 아는데 그런 남편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차갑고 무거운 것이 한 번 더 끌어올랐습니다. 저를 속인 것만으로도 모자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걸 떠올리자 더 이상 뒤로 물러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이는 언제나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익숙한 인사말, 익숙한 톤,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바라본 그 얼굴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은정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뻗어 올라오는 분노를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냐는 듯 고개를 돌리는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목욕탕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그거 말이야. 그 짧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황해서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둔 폰을 꺼내 하나씩 화면을 넘겼습니다.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골목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장면, 서로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며 걸어 나오는 사진까지. 도망칠 틈도 부정할 구멍도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이건 그게. 단어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참 즐거웠겠네. 제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나를 순한 남편이라고 떠들어댔다면서?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 사진이 오해야? 내가 했다는 말까지 오해야? 저는 조숙자가 전해준 이야기들을 조용히 그러나 직설적으로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결국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하다고?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동네에서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 남자랑 호텔 드나들면서도 미안하다고? 저는 빈정거리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게.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상간자 소송 넣을 거야.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이라고 매달렸지만 제 결심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73점, 저는 딸과 집을 지키고 그녀는 빈손으로 나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이 집에서 20해 넘게 살았는데. 그녀의 말에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심하지. 근데 넌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했지. 상간자 소송 서류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할 거야. 부인한테도 다 얘기했고 그 집도 이혼할 거야. 그제야 은정은 사태의 규모를 이해한 듯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사진과 영상을 보고 나선 눈물이 고여 그대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이런 짓을 해? 은정은 대답하지 못한 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만 반복했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안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일주일 후 은정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 체육관 사장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체육관도 정리해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미영 역시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하며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둘 다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네요. 은정은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0해 넘게 살던 넓은 집을 떠나 혼자 남은 자그마한 공간. 재산도 거의 가져가지 못했고 딸도 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집 안을 지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은정과의 연락은 그날 이후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은정이 딸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보려는 것 같았지만 딸은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도 큰 탈 없이 잘 지내던 모녀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목소리 한 번 건네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상간자 소송까지 마무리되자 뒤로소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집을 나갔고 딸과 저는 이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한 자리 비어있는 모습이 어색했고 퇴근 후 불이 켜진 거실로 들어오는 발걸음이 묘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허감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집 안에는 묵직하지만 상냥한 정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긴장할 필요도,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려 애쓸 필요도 없는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동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저런 남편 두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본인이 집을 버린 거지 누구 탓을 하겠어.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필라테스 센터에서 함께 다니던 회원들 사이에서는 더 그랬다고 합니다. 라커룸에서 은정의 말을 여러 번 들었던 그 아줌마들은 그때 우리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히 맞장구만 친 게 아닌가 싶다고 뒤늦게 후회하는 소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숙자는 저를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박성철 씨 같은 사람은 계속 속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적어도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네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인 자랑하는 사람 정도였다면 지금은 당하고도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성철 씨는 참 남자답게 처리했다. 아파트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쓴웃음이 먼저 나다가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괜찮게 지켜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회사에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따로 떠벌린 적은 없지만 누군가의 입을 타고 이야기가 번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어깨를 두드리며 많이 힘들었겠다고 위로해 주었고 상사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괜히 눈치를 보느라 말수가 줄어들었고 회의 때마다 더 배려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딸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고생 많았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어.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버텨온 것이 뒤늦게 실감 나는 것처럼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모녀 관계는 사실상 끝났지만 아버지와 딸의 사이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이면 시장에 같이 가고 가끔은 둘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헛소리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딸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둘이 사는 게 훨씬 평화로워. 예전에는 집안 공기가 늘 좀 뻣뻣했던 것 같아. 몇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은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체육관 사장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라고도 들었습니다. 책임을 져 주기는커녕 상황이 복잡해지자 먼저 발을 빼고 달아난 셈이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 쪽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조용히 다시 나타났다가 회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나갔다는 얘기였습니다. 라커룸 한 구석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말들. 저 사람이 그때 그렇게 떠들던 그 사람 맞지? 그 속삭임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은정 이야기란 게 일종의 경고처럼 회자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속으로 뭐가 있어도 입으로 함부로 떠드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집도 남편도 자식도 다 잃을 수 있다더라. 라커룸과 샤워실에서 오가던 가벼운 농담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걸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체육관이 있던 자리는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판도 내부 인테리어도 전부 바꿔서 예전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미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곤 합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버틸만 합니다. 덕분에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는 몇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을 믿는다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그 믿음을 맹목으로 둔갑시키면 결국 자신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배신에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 은정은 눈앞의 짧은 설렘을 선택한 대가로 20해 넘게 쌓아온 결혼 생활과 가족, 그리고 자신이 누리던 일상의 자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필라테스 라커룸에서 흘려보낸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조금씩 스스로 허물어뜨린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친구들이 농담처럼 묻습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 이렇게 그냥 둘이 지내기엔 좀 아깝지 않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지금은 딸이랑 둘이 사는 게 제일 편하다. 믿었던 사람한테 한번 크게 배신당하고 나니까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더라. 딸도 그 옆에서 거들듯 말합니다. 나도 지금이 좋아. 괜히 눈치 볼 일도 없고 집이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워.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은정이 있을 때 우리 집에 늘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밈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면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삶. 그게 어쩌면 내가 오래전에 꿈꿨던 가족의 가장 단순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네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안정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책임 있게 정리한 사람이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 지키는 거 보면 의리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선택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은 결국 자기 손으로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필라테스 라커룸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며 웃었던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겠죠. 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숨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원히 가려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제 저와 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게 자랑할 만한 건 없는 소박한 하루들이지만 적어도 서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아직 사랑을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집 안에서만큼은 아무런 거짓 없이 서로를 향해 서 있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에 조용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